새벽녘 병원 당직 근무 중 2명의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다. 놀랍게도 그들은 내 남편과 그의 내연녀였다. 나는 냉정을 유지하며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고 그 쓰레기 같은 남편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 빈털터리가 되었다. 수술실의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내 살점 하나하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스며든 듯했다. 밤 10시. 복잡한 종양 제거 수술이 마침내 끝났다. 양볼에 깊은 자국을 남긴 수술용 마스크를 벗자 등골 마디마디가 쑤시는 통증이 느껴졌다. 12시간 동안 꼿꼿이 서서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한 탓에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다. 나는 그저 빨리 아늑한 집으로 돌아가 익숙한 침대에 머물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고 싶었다. 남편 이민주는 지방으로 출장을 떠나 주말에나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가 없는 집은 조금 텅 빈 느낌이었지만 오늘처럼 힘든 하루를 보낸 뒤에는 고요함이야말로 내가 갈망하는 사치였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휴게실로 향했다. 막 수술복을 벗으려던 참에 정적을 깨고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수화기를 들자 응급실 당직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혜 선생님, 급하게 협진 좀 부탁드립니다. 산모 한 분이 남편과 함께 있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요. 순간 짜증이 밀려왔지만 의사로서의 책임감이 금세 그 감정을 억눌렀다. 이 직업을 가진 이상 일과 휴식의 경계는 없었다. 나는 서둘러 흰 가운을 다시 걸치고 흐트러진 머리를 대충 고쳐 묶은 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밤의 병원 복도는 삭막하고 서늘했고 오직 내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또 하룻밤을 제대로 못 자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응급실은 언제나 아수라장이었다. 비릿한 피냄새, 알코올 냄새, 비명, 울음소리, 타일 바닥 위를 긁는 이동식 침대 바퀴 소리. 나는 이 모든 풍경에 너무나 익숙했다. 당직 간호사가 나를 발견하고는 달려와 걸음을 재촉하며 빠르게 상황을 보고했다. 환자는 최유리, 25세. 임신부인데 실신했습니다. 동행한 남편 말로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그걸 보고 아내가 너무 놀라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남편도 머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따라 커튼이 쳐진 병상으로 향했다. 멀리서부터 옆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발걸음이 돌처럼 무거워졌다. 어떻게? 민준 씨는 지금 지방에 있어야 하는데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 나는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커튼이 걷히고 응급실의 새하얀 조명이 안쪽에 두 사람을 비추는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 남자는 틀림없는 내 남편, 이민준이었다. 그는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회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이번 출장에 꼭 가져가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잠옷이었다. 그의 이마에는 붉은 혹이 솟아 있었다. 하지만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의 존재가 아니라 병상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여자였다.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 창백하긴 했지만 청초한 미모였고 무엇보다 눈에 띄게 불러온 배. 침대 발치에 꽂힌 진료 차트에는 남편 이민준, 아내 최유리라는 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부부. 그 두 글자가 두 자루의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주변 공기가 끈적하게 변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은 경악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극도의 공포로 물들었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협진을 요청받은 의사가 바로 자신의 아내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응급실의 소음이 멀어지고 우리 세 사람 사이에는 무서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남편의 출장, 임신한 내연녀, 운명의 협진,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가장 추악하고 적나라한 배신의 그림을 완성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소리치고 따지고 이 응급실을 뒤집어 엎어 내가 믿었던 남편의 진짜 얼굴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다. 손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육체적인 고통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겨우 붙잡게 해주었다. 나는 의사고 이곳은 병원이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나를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짓일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리고 가장 큰 상처를 입는 사람 역시 나 자신일 터였다. 수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명예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민주는 잠시 얼어붙어 있다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애원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쪽으로 다가와 거의 속삭이듯 비굴할 정도로 간절하게 말했다. 지혜야, 당신이 왜 여기에?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우리 둘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지막이 말했다. 이민준 씨, 지금 당신은 환자 보호자고 나는 의사입니다. 정숙을 유지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내가 뱉은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민준을 떨게 했다. 그는 내 성격을 잘 알았다. 한번 결심하면 그 무엇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당장 일을 크게 벌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그의 표정은 다소 안도하는 듯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구석에 몸을 숨기듯 서서 더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나는 간호사에게 몸을 돌렸다. 내 목소리는 이미 평소처럼 무서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돌아와 있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바이탈 사인은 안정적인가요? 간호사는 내 태도 변화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신속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나는 보고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최유리라는 여자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내 손이 그녀의 차가운 피부에 닿는 순간 역겨운 감정이 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이 여자가 내 결혼 생활에 끼어든 상간녀이고 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심박수, 혈압을 확인하고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모든 동작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정확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침착해야 해.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 간호사가 민준의 머리 부상을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실로 그의 침대를 밀고 가는 동안 그는 나를 지나치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틈을 타 이동식 침대가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번개처럼 몸을 숙여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충동적인 행동이었지만 이것이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비밀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가운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금속 케이스의 감촉을 느끼며 휴대폰을 꽉 쥐었다. 최유리의 병상 옆에 홀로 남게 되자 나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방금 전의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잔인할 정도의 냉정함이 들어섰다. 울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이 고통을 힘으로 바꿀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리석게 그들을 폭로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이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가장 비싼 대가를. 나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물질적인 것과 명예, 전부 다. 이 게임의 룰은 내가 정하고 승자는 반드시 내가 될 것이다. 민준이 자리를 비운 후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최유리는 의식을 되찾았는지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연약하고 가냘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남자들이 보호 본능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미모였다. 동그랗고 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은 자신의 배에 멈췄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배를 감쌌다. 의사 가운을 입고 옆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한 그녀는 가냘픈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기는 괜찮은가요? 목소리는 맑았지만 어딘가 애교 섞인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의사로서의 관심 외에 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정을 관리했다. 안심하세요. 태아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과 쇠약으로 인해 실신하신 것 같으니 추가적인 관찰을 위해 병원에 잠시 계셔야겠습니다. 최유리는 내 얼굴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아마 그녀의 눈에는 나 역시 병원의 수많은 의사 중 한 명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녀는 오직 뱃속 아이 걱정뿐이었다. 이 사실은 그녀가 내가 누구인지 정말로 모를 수도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민준이 분명 내 사진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대담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시험해보고 싶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던 마스크를 내렸다. 최유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미간을 찌푸리거나 놀란 눈빛을 하거나 나를 알아본다는 그 어떤 신호라도 좋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파문 하나 없는 호수처럼 맑았다. 그녀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듯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응급실 조명이 너무 밝았거나 그녀가 아직 피곤했거나 혹은 민준이 너무나 철저히 나를 숨겼기 때문이리라. 이유가 무엇이든 그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의사 선생님, 왠지 낯이 익네요. 그녀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지만 그 말투는 의심이라기보다는 사교적인 인사치레에 가까웠다.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었지만 나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 나는 전문가다운 미소를 살짝 지으며 말했다. 병원에서 저를 어디선가 보셨나 보네요. 제가 여기서 일하니까요. 나는 이 먹잇감을 내 통제하에 두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민준과 함께 퇴원해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다. 증거를 수집하고 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전문 용어를 동원해 이 정도 충격 후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산기나 조산의 위험이 있으며 세심한 관찰이 없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그려보였다. 현재 산모님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산모의 심리 상태는 태아의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눈앞에서 남편분이 사고를 당한 것은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희는 며칠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내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다. 처음에는 최유리도 망설이는 듯했다. 남편도 다쳤는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즉시 그 말을 잘랐다. 남편분의 건강은 외과 의사들이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은 저희 책임이죠. 남편분께서도 분명 두 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실 겁니다. 이성과 감성을 모두 자극한 내 말은 최유리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든 듯했다. 그녀는 젊었고 초산이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 의사 선생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성공이다. 먹잇감이 제 발로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간호사를 불러 최유리의 입원 수속을 밟게 하고 내가 근무하는 바로 그 산부인과 병동에 병실을 배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제부터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내 손바닥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마스크를 쓰며 입가에 번지는 차가운 미소를 감췄다.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최유리의 입원 수속을 마친 후 나는 휴게실로 돌아왔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문을 잠그고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그제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아직 쉴 때가 아니었다. 나는 가운 주머니에서 민준의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지자 우리 둘의 웨딩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나타났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이제는 너무나 위선적이고 조롱처럼 느껴졌다.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감히 우리의 웨딩 사진을 잠금 화면으로 사용하다니. 이민준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했다. 이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 나는 익숙한 비밀번호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틀렸다. 내 생일. 틀렸다. 그의 생일. 여전히 틀렸다. 우리 둘의 생일을 조합해보고 우리가 처음 사귄 날짜도 입력해봤다. 모두 아니었다. 화면에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뜰 때마다 내 심장에는 상처가 하나씩 늘어갔다. 우리의 과거에 속한 모든 것이 그에 의해 버려진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구축하고 있었다. 거의 포기하고 내일 사설업체에 맡겨 잠금을 풀까 생각하던 찰나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비밀번호가 나와 관련이 없다면 그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진료 차트에 적힌 정보가 떠올랐다. 최유리, 생년월일 8월 12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811을 입력했다. 화면은 여전히 틀렸다고 나왔다. 아마 생년까지 포함된 것이리라. 나는 다시 81,1298을 눌렀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하더니 메인 화면이 나타났다. 성공이었다. 하지만 기쁨 대신 뼛속까지 시린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는 내연녀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그 어떤 말보다도 잔인한 대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 앱을 열었다. 사랑하는 자기도라고 저장된 사람과의 수많은 대화가 나타났다. 클릭하자 낯뜨거운 애정 표현과 느끼한 사랑의 속삭임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우리 자기 보고 싶다. 아가, 오늘 얌전히 있었어? 아빠가 우리 아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보냈어. 나는 빠르게 화면을 넘겼다. 누군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다 내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업무에 관한 메시지들이었다. 알고 보니 민준과 최유리는 같은 회사 동료였다. 민준은 부장이었고 최유리는 그의 부하 직원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약 3개월 전에 시작되었다. 민준이 갑작스러운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었다. 한 대화에서 최유리는 내 존재에 대해 불안해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은 위조된 이혼 서류 사진을 보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나와는 이미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단지 평판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약속했다. 위조된 이혼 서류라니. 그의 거짓말은 이토록 정교하고 치밀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은행 앱을 열었을 때였다. 거래 내역을 보니 지난 3개월 동안 민주는 최유리에게 총 5천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송금했다. 5천만 원. 그 돈은 우리가 수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이라도 사두려고 계획했던 돈이었다. 그는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내연녀에게 바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내 눈앞에서 춤추는 숫자들은 나의 어리석음과 맹목적인 믿음을 비웃는 듯했다.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은 더 이상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기만, 그리고 추악한 음모로 가득 찬 판도라의 상자였다. 나는 모든 메시지 화면과 거래 내역, 그리고 위조된 이혼 서류까지 전부 캡처해서 내 비밀 이메일 주소로 전송했다. 이것들은 내가 곧 시작할 전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자 머릿속이 수천 가지 생각으로 뒤엉켰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았다. 민준의 휴대폰 속 증거들은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이제 더 이상 고통이나 자책은 없었다. 내 안에는 이 게임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결심만이 남았다. 이른 아침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무기록실로 가서 환자 최유리의 모든 진료 기록과 초음파 검사 결과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담당 의사로서 내 요청은 완전히 합법적이었다.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나는 곧장 내 진료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읽었다. 모든 정보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일치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최초 정보 기재란의 작은 부분에 꽂혔다. 최종 월경일 항목의 최유리는 약 2개월 전의 날짜를 기재했고 응급실 의사의 진단서에는 임신 약 7, 8주 추정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7, 8주, 즉 약 50일. 이 숫자는 그녀와 민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 3개월이라는 기간과 완전히 들어맞았다. 만약 태아가 50일 되었다면 민준의 아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것은 내 계획에 약간의 차질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나는 과학을 내 눈으로 본 것을 믿었다. 나는 어젯밤에 촬영한 초음파 필름으로 시선을 돌렸다.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로서 나는 태아머리 직경, 복부 둘레, 널쩍 다리뼈 길이 같은 지표만 보고도 태아의 주수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나는 필름을 라이트박스에 올려놓고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관찰했다. 숫자들은 선명했고 태아는 이미 꽤 크게 자라 기본적인 기관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7주일 리가 없었다. 이 크기와 발달 정도로 보아 태아는 최소 12주에서 13주는 되어 보였다. 즉, 이미 3개월이 지났다는 뜻이다. 3개월. 최유리가 진술한 50일과는 너무나 큰 차이였다. 3개월 전 민준과 최유리는 아직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때였다. 이것은 단 하나의 사실만을 증명했다. 최유리 뱃속의 아이는 이민준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바로 이거다. 이것이 내가 찾던 최강의 무기였다. 이민준은 속고 있었다. 그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 믿고 기뻐하며 그 모자를 위해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거대한 녹색 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의 어리석음은 역겨웠지만 동시에 우습기 짝이 없었다. 최유리, 그녀 또한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우 치밀하게 계산했다. 자신의 임신을 합법화해줄 돈 많고 순진한 호구를 찾아낸 것이다. 어젯밤 남편 걱정에 실신한 연기는 그야말로 명연기였다.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분노와 희열이 동시에 느껴졌다.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하고 단순해졌다. 나는 이 사실을 즉시 폭로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나는 이이지. 적을 이용해 적을 치겠다. 민준이 계속해서 아빠가 된다는 환상에 빠져 살게 내버려 둘 것이다. 그가 이 진창에 더 깊이 빠지도록 만들 것이다. 그가 다른 놈의 핏줄을 자기 손으로 돌보게 한 뒤 마지막 순간에 이 진실을 그의 얼굴에 던져줄 것이다. 아내와 내연녀 모두에게 노란한 광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의 표정을 보고 싶었다. 그 감정은 단순히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나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 게임은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CT 촬영 결과 민준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그는 즉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의사 휴게실에서 만나자고 했다.
예전에 우리가 잠시 일을 땡땡이 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변했다. 민준이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는 어젯밤처럼 당황한 기색 없이 거짓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죄책감, 탐색, 그리고 약간의 도전적인 느낌까지 섞여 있었다. 앉아요. 나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평온하게 말했다. 나는 이 대화를 위해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연기를 해야 했고 완벽하게 해내야 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렸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말을 고르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혜야, 미안해.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지만 정말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질책이 아닌 목매인 흐느낌으로.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를 가늘게 떨었다. 좀처럼 사용하지 않던 무기인 눈물이 이제는 너무나 쉽게 흘러내렸다. 내 결혼 생활을 위해, 짓밟힌 믿음을 위해, 그리고 내가 지금 힘겹게 연기하고 있는 이 역할을 위해 울었다. 내가 우는 것을 보자 민주는 당황한 듯했다. 그는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가 내 옆에 앉았다. 손을 뻗어 나를 다독이려다 이내 거두었다.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잘못? 당신은 너무 쉽게 말하네요. 나는 흐느끼며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출장 간다고 해놓고 다른 여자랑 같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 여자랑 아이까지 가졌고. 민준 씨, 나를 뭘로 본 거예요? 당신이 평생 속여도 모를 바보로 보였어요? 민주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는 바람 피운 남자들의 단골 레퍼토리를 시작했다. 반성은커녕 뻔뻔하게도 책임을 내게 돌렸다. 지혜야, 당신도 나를 이해해야 해. 우리 결혼한 지 5년인데 아이가 없잖아. 나는 장남이야. 부모님 집안 어른들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당신은 알아? 나도 아빠가 되고 싶었어. 근데 당신은 언제나 일, 병원밖에 몰랐잖아. 내 기분이 어떤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신경 쓴 적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는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약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가 내 아픈 곳을 찔렀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울음소리는 더욱 처절해졌다. 내가 반박하지 않자 민주는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목소리는 은혜를 베푸는 듯 부드러워졌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해결책을 찾아야지. 유리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저 희생자일 뿐이라고. 아이는 죄가 없잖아. 우리가 같이 그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떨까? 당신은 의사니까 죄 없는 아이를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을 거 아냐. 응? 내가 약속할게. 그 여자랑은 끝낼게. 아이만 데려오는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이처럼 생각하고 역겹고 병적인 해결책. 그는 법적인 아내인 내가 내연녀의 아이를 키우길 바라고 있었다. 민준의 이기심과 잔인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지만 내 얼굴에는 고통과 혼란만이 드러나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내 모호한 대답이야말로 민준이 기대했던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막다른 길에 몰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아픔까지 찔린 여자는 약해지고 쉽게 굴복할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그는 내가 흔들리고 있으며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자신의 제안을 얌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일어나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래, 시간 줄게. 잘 생각해봐.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야. 그는 나를 혼자 남겨두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내 울음도 뚝 그쳤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첫 번째 연극은 예상대로 흘러갔다. 민주는 완전히 경계심을 풀었다. 그는 방금 전 눈앞에서 울고 있던 그 연약한 여자가 자신과 그의 어린 내연녀를 기다리는 훨씬 더 큰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3일 후 계획대로 시어머니의 환갑잔칫날이 되었다. 매년 나와 민주는 며칠 전부터 시댁에 내려가 준비를 도왔다. 하지만 올해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민주는 지인이 아파서 병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핑계로 빠졌다. 물론 나는 효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중시하고 나를 매우 아끼는 분이셨다. 항상 나를 집안의 자랑으로 여기셨다. 예쁘고 능력 있고 싹싹한 며느리. 나는 이 감정을 철저히 이용하기로 했다. 그날 아침 나는 백화점에 들러 최고급 진주 팔찌를 골랐다. 내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가격이었다.
이 선물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준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다. 내가 짐을 챙기러 집에 들렀을 때 병원에서 막 돌아온 민준은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뭘 이렇게 비싼 걸 샀어? 어머니 환갑인데 그냥 간단하게 하지. 뭐 하러 이렇게까지 해?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다. 어머니 환갑이시잖아요. 평생 한 번뿐인 날인데 어머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불쾌한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돈이 아까웠던 것이다. 내연녀에게는 수천만 원을 펑펑 쓰면서 정작 친어머니 선물은 아까워했다. 나는 그 돈이 최유리와 그녀의 아들을 위해 쓰여야 했다고 생각하는 그의 속내를 알 수 있었다. 나는 홀로 차를 몰아 시댁으로 향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시부모님 댁은 공기가 맑고 조용했다. 나 혼자 온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조금 놀라셨지만 나무라지는 않으셨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다독이며 말씀하셨다. 우리 민준이 또 바쁜가 보구나. 괜찮다. 우리 며느리만 와도 엄마는 기뻐. 환갑잔치는 가족끼리 오붓하게 치러졌다. 나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고 끊임없이 안부를 묻고 챙겨드렸다. 비싼 선물에 시어머니는 무척 기뻐하며 친척들에게 계속해서 자랑하셨다. 나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으며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시어머니와 부엌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문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어머니, 생신 즐거우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몇 마디 안부를 묻고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근데요. 우리 집 뒤편 땅 보상금 나온 거요. 그거 받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받았다. 지난주에 들어왔더라. 왜 그러니? 아니요. 민주는 머뭇거렸다. 그냥 제가 사업에 투자할 돈이 좀 필요해서요. 어머니 괜찮으시면 저한테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돈 생기는 대로 바로 갚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예상대로였다. 그는 최유리에게 줄 돈이 필요했던 것이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또 무슨 투자니? 부모 돈이 다 너희들 돈이지. 어디 가겠냐. 하지만 네 아내랑은 상의해야지. 지혜는 생각 깊은 아이잖니. 너 혼자 결정하지 마라. 알아요, 어머니. 근데 이건 남자들 사업 문제라. 지혜한테 말하면 이해 못할까 봐요. 그냥 저한테 빌려주세요. 꼭 수익 내서 갚을게요. 민주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나를 속이는 것을 넘어 부모님의 돈까지 빼돌려 내연녀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부양하려 하고 있었다. 민준의 파렴치함에 나는 마지막 남은 적마저 떨어져 나갔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뒷정리를 계속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더욱 잔인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시댁에서의 저녁 식사 시간은 화기애애했다. 말수가 적지만 정이 깊으신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내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칭찬을 멈추지 않으셨다. 잡담이 오가던 중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를 보며 한숨을 쉬셨다. 너희 둘 결혼한 지도 5년이고 이제 일도 다 안정됐잖니. 언제까지 계획만 세울 거니? 이제 슬슬 아이 생각해야지. 아빠 엄마도 늙어서 손주 안아보는 게 소원이다. 바로 이거다.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 마침내 왔다. 이 주제가 언젠가는 나올 줄 알았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즐거워 보이던 내 눈에 순식간에 옅은 안개가 끼었다. 고개를 숙이자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식탁의 분위기는 즉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 모습을 본 시부모님은 당황하셨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했다. 예, 엄마가 무슨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신경 쓰지 마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다. 온 가족의 시선이 걱정스럽게 내게 쏠렸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방에 손을 넣어 4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것은 병원의 직인과 서명이 모두 찍힌 정교하게 위조된 검사 결과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시어머니 쪽으로 밀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이 얘기를 계속 숨겨왔어요. 저희도 아이 정말 갖고 싶죠. 그런데 저 때문에 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시어머니는 서둘러 돋보기를 끼고 종이를 들어 읽었다.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종이에는 고프로락틴 혈증으로 인한 배란 장애 및 난임 가능성이라는 진단 결과가 명확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실존하는 질병이며 여성 불임의 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진단과 치료 또한 상당히 복잡했다. 나는 내 연극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병을 선택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는 충격과 연민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왜 진작 부모님한테 말 안 했니? 가엾은 내 새끼.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나는 고개를 저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릴 뿐이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 봐요.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셨어요. 그 후 식사는 침묵 속에 진행되었다. 아무도 더 이상 즐겁게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내 그릇에 음식을 더 덜어주셨다. 말없는 위로였다. 이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이 자리에 없던 민주는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내가 전화로 상황을 전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이 연극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다. 첫째, 아이가 없는 모든 책임을 내게 돌렸다. 민주는 모든 의심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그는 건강한 남성이지만 문제가 있는 아내를 만났을 뿐이었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것은 그가 밖에서 아이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었다. 이제 그가 최유리와 아이를 가진 것은 비난받을 외도가 아니라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를 이어야 하는 남자의 정당한 갈망으로 비칠 수 있었다. 민주는 아마 자신을 위해 길을 터준 나에게 속으로 감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 연막 작전이 그저 발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내 가짜 진단서는 훗날 그의 진짜 무정자증 진단서를 하늘이 내린 심판처럼 그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그가 최유리의 아이만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완전히 믿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시댁에서 돌아온 후 내 마음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다. 내 계획의 모든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는 내가 꾸며낸 이야기를 완전히 믿었다. 심지어 내게 동정심을 보이며 위로하는 척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짐을 덜었다는 안도감을 알고 있었다. 한편 최유리는 여전히 내 보살핌 아래 병원에 얌전히 누워 있었다. 모든 것이 내 통제하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실한 승리를 위해 상대를 더 깊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유리는 결코 순진하게 이 일에 휘말린 여자가 아니었다. 태아의 주술을 속인 행동은 그녀가 계산적인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녀의 과거, 이전 관계들, 가족 환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했다. 나는 대학 시절 친구인 차지훈이 떠올랐다. 지훈은 의학 대신 법학을 전공해 변호사가 되었고 몇 년 후에는 꽤 유명한 사설탐정 사무소를 열었다.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학생 시절의 우정은 여전했다. 나는 그를 찾아가기로 했다. 조용한 카페에서 지훈을 만났다. 내 상황을 대략적으로 듣고는 그는 무척 놀랐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난 너랑 민준이가 천생연분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제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한 사람에 대해 알아봐줬으면 해. 나는 진료 기록에서 얻은 최유리의 모든 정보가 적힌 종이를 건넸다. 이름, 생년월일, 고향까지.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 전부 알고 싶어. 자세할수록 좋아. 지우는 종이를 보며 전문가답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건 어렵지 않겠네. 일주일만 줘. 정확히 일주일 후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 그는 꽤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네가 필요한 거 전부 이 안에 있어. 나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서류철을 열었다. 안의 내용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최유리는 평범한 지방 가정 출신이었지만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유명한 퀸카였고 항상 많은 남자가 따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학 2학년 때 이미 한 대형 건설사 사장의 아들, 즉 재벌 2세와 결혼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결혼은 1년 남짓 만에 끝났다. 지훈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혼 사유는 시댁과의 불화였다. 하지만 핵심은 이혼 후 최유리가 거액의 위자료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 돈은 그녀가 작은 아파트를 사고도 오랫동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다. 이혼 후 최유리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향락적인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들과 자주 어울렸다. 민준의 회사에 다닌 것은 그저 위장이었다. 그 회사에 들어간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서류철에는 최유리가 여러 다른 남자들과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 몇 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두 그녀가 민준을 만나기 전의 일이었다. 여기까지 읽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최유리는 아마추어 꽃뱀이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였다. 자신의 미모와 연약함을 미끼로 민준처럼 돈과 지위는 있지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남자들을 노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아마 그 이전에 가졌던 여러 번의 짧은 관계 중 하나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아이를 맹목적으로 갈망하던 민준은 완벽한 호구가 되어준 것이다. 나는 서류철을 덮었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다. 민준과 최유리에 대한 증오가 몇 배는 더 커졌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공모한 2명의 사기꾼이었다. 나는 지훈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두둑한 수고비를 지불했다. 서류철을 손에 쥔 채 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카드를 손에 넣었음을 알았다. 이 전쟁에는 자비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며칠 후 최유리는 퇴원했다. 그녀의 건강은 안정되었고 더 이상 병원에 붙잡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었다. 나는 퇴원 서류에 서명하며 진짜 의사처럼 임산부로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일러주었다. 최유리는 내게 연신 고마워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오전에 휴가를 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병원 정문 맞은편 카페로 차를 몰았다. 출입구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구석진 자리를 골랐다. 민준이 그의 새로운 둥지를 어디로 옮기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9시가 넘어서자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우리가 함께 할부로 샀던 차를 몰고 왔다. 이제 그 차는 내연녀를 태우는 데 쓰이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최유리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문을 열어주고 그녀가 자리에 앉는 것을 도왔다. 한때는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었던 그 다정하고 세심한 몸짓. 이제 그 광경을 보아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도 즉시 시동을 걸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랐다. 민준의 차는 우리 집 방향도 시댁 방향도 아니었다. 차는 고급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신도시 쪽으로 향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차는 마침내 한 고급스러운 아파트 단지 로비 앞에 멈춰섰다. 이 건물은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이었다. 2년 전 우리 부부가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산 아파트였다. 우리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근처 국제학교에 보내고 온 가족이 이곳으로 이사와서 살자고 함께 계획했었다. 그 집은 우리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수많은 꿈과 계획을 담고 있었다. 정확히 3개월 전 민준이 최유리와 관계를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이 떠올랐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주 좋은 가격에 세입자를 구했다고 기쁘게 알렸다. 그는 월세를 받아 이자로 쓰면 되니 우리는 그냥 원래 집에 살아도 괜찮다고 했다. 그때 나는 그를 완전히 믿었고 심지어 계산적이라며 칭찬까지 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쎄를 주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가족을 위해 그곳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없는 가족을 위해. 나는 차 안에서 민준이 최유리를 부축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 집은 내 집이었다. 내 피땀으로 산 집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간녀와 다른 남자의 자식이 사는 곳이 되었다.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내 재산을 공공연히 강탈하고 있었다. 민준의 잔인함은 모든 한계를 넘어섰다. 그는 단순히 다른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속한 모든 것, 감정, 돈, 심지어 꿈에 그리던 집까지 모두 빼앗고 싶어 했다. 좋다. 그가 끝까지 가고 싶다면 나도 맞춰주겠다. 나는 그와 그의 내연녀가 그 집에서 짧은 행복을 만끽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다. 나는 그들이 원금과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게 만들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눌렀다. 네, 변호사 차지훈입니다. 민준이 최유리를 우리 집에 들인 것을 발견한 후 나는 감정을 추스르는데 며칠이 걸렸다. 초기의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들어섰다.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 최유리에게 접근해 관심을 보이는 척하는 것.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체념한 듯한 톤을 유지했다. 여보, 며칠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그분이랑 아이를 보러 가고 싶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도 한 가족이 될지 모르니까. 전화기 너머의 민주는 매우 기뻐하며 놀라는 기색이었다. 그는 나를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 결혼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즉시 주소를 알려주며 자신이 퇴근한 후 저녁에 오라고 당부했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아파트를 찾았다. 민준이 환한 얼굴로 문을 열어주었다. 최유리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고는 조금 어색해하고 부끄러워했다. 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큰 과일 바구니와 임산부에게 좋은 보양식 몇 가지를 들고 갔다. 안녕하세요, 유리 씨. 지혜라고 해요.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리 씨랑 아기는 어떤가 보러 왔어요. 어색해하지 말고 그냥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최유리는 민준에게 미리 언지를 받은 듯 금세 친근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주로 임신과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 모든 전문 지식을 동원해 유용한 조언들을 해주었고 민준과 최유리 모두 감탄하며 나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대화 도중 민준이 즐겁게 말했다. 요즘 유리가 입덧이 특이해졌어. 밥은 잘 못 먹고 신 거랑 매운 것만 찾는다니까. 특히 태국식 훠궈는 매일 먹고 싶어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살짝 찔리는 듯 했다. 지훈의 조사 자료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었다. 최유리의 과거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신장결석 병력이 있었고 한동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신장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은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그리고 내장류 섭취를 제한해야 했다. 전형적인 훠궈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 내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덫이었다. 나는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최유리를 돌아보며 매우 잘 안다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임산부 입맛 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야죠. 맛있게 먹어야 아기도 건강한 법이에요. 민준 씨, 유리 씨한테 잘해주세요. 임신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사랑해주고 잘 보살펴줘야 해요. 나는 일부러 덧붙였다. 제가 이 근처에 정말 맛있는 훠궈집 알아요. 국물도 진하고 재료도 엄청 신선해요. 언제 우리 같이 한번 먹으러 가요?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민주는 내 말을 듣고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최유리를 바라보았다. 거봐, 형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냥 마음껏 먹어? 내가 다 사줄게. 최유리는 무척 기뻐하며 나를 속 깊은 형님처럼 여겼다. 그녀는 내 선에 가득해 보이는 조언들이 사실은 자신을 내가 파놓은 덫으로 서서히 밀어넣는 달콤한 독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신장결석이 재발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순간에 가장 격렬하게 재발해야만 했다. 그래야만 내 비극의 클라이맥스가 완성될 수 있었다. 시간은 흘러 내가 상냥한 형님 역할을 시작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민준과 최유리의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다. 때로는 보양식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최유리를 데리고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다. 우리의 관계는 매우 가까워졌다. 최유리는 나를 완전히 믿었고 가장 사적인 비밀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민주는 아내와 내연녀, 그리고 곧 태어날 아들까지 모두 얻었다고 믿으며 날마다 자만심에 빠져 있었다. 그동안 나는 조용히 최유리의 건강 상태를 주시했다. 그렇게 맵고 짠 훠궈를 무절제하게 먹어대니 조만간 그녀의 신장에 있는 돌들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걸 알았다. 때가 무르익고 있다고 느꼈다. 다가올 거대한 연극을 위해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치워야 할 때였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시부모님이었다. 시부모님은 나를 매우 아끼고 신뢰하셨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모든 일이 터졌을 때 그분들이 서울에 계시면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아끼시지만 자기 아들이 호구 취급당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녀는 민준을 보호하고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나는 내 계획에 어떤 변수도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분들을 합리적인 이유로 잠시 서울을 떠나게 해야 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다. 시부모님이 항상 제주도 여행을 꿈꾸셨지만 돈이 아까워 계속 미루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나는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안부를 여쭌 뒤 나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저 회사에서 제주도 2인 여행 상품권에 당첨됐어요. 5성급 호텔 4박 5일 풀 패키지예요. 그런데 저랑 민준 씨가 요즘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환불도 안 된다는데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까워서요. 혹시 부모님께서 저희 대신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저희 효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내 돈으로 이 여행 상품을 예약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너무나 달콤했다. 전화기 너머의 시부모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처음에는 돈 아깝다며 사양하셨지만 나는 온갖 말로 설득했다.
부모님이 안 가시면 상품권이 그냥 취소되어 너무 슬플 거라고 말했다. 결국 그분들도 동의하셨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녀야. 우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며느리를 얻고 시어머니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도 묵묵히 참고 시댁을 챙기는 효심 깊은 며느리의 이미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그분들이 여행에서 돌아오셨을 때 나를 더욱 신뢰하며 무조건적으로 내 편에 서주시리라. 이 여행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현명한 감정 투자이기도 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예상대로 올 것이 왔다. 시부모님이 기쁘게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신 지 약 한 달 후, 어느 주말밤 내가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을 때였다. 내 주머니 속에서 잠자코 있던 민준의 휴대폰 대신 내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의 번호였다.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다.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여보세요. 나는 잠결인 척하며 전화를 받았다. 지혜야, 지혜야, 나 좀 살려줘. 전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유리? 유리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얼굴이 새하얘졌어.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걱정과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디가 아프대요? 어떻게 아프대요? 진정하고 자세히 말해봐요. 허리 쪽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가 아랫배까지 내려온대. 주기적으로 그러는데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어. 나 너무 무서워. 지혜야. 혹시 유산기라도 있는 거 아닐까?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겨우 말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잠정적인 진단이 내려졌다. 전형적인 신장산통, renal colic. 내 음식 덫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나는 희열감에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다. 당황하지 말고 빨리 유리 씨 데리고 응급실로 와요. 어서요. 제가 응급실에 미리 연락해서 준비시켜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응급실에 연락해 임신 4개월 산모의 요관 결석 의심 케이스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는 당직실에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연출된 연극처럼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약 30분 후 민준이 최유리를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동식 침대에 누워 고통으로 창백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민준은 핏기 없는 얼굴로 안절부절못하며 뛰어다녔다. 응급실 의사들이 필요한 검사와 초음파를 마친 후 결과는 내 진단을 확증했다. 최유리는 급성 요관 결석이었다. 꽤 큰 돌멩이가 방광 근처에 걸려 신장에 물이 차고 신우가 확장된 상태였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당직을 막 끝냈을 때 민준이 초췌한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눈 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었다. 그는 나를 조용한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야, 의사 말이 유리 상태가 수술로 돌을 꺼내야 한대. 안 그러면 신장에 위험할 수 있다는데. 근데 수술하면 내 아들한테 영향이 갈까봐 무서워. 당신은 산부인과 의사잖아. 다른 방법 없어? 돌도 꺼내고 아이도 지킬 수 있는 방법 정말 없는 거야? 그의 이기심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아들뿐이었다. 최유리의 고통과 생명은 그보다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나는 심각하게 고민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이 시기에 수술하는 건 태아에게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석을 그냥 두는 것도 산모에게 매우 위험하고요. 보존적 치료 방법이 하나 있긴 해요. 고용량 프로게스테론을 주사해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결석이 저절로 이동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성공률이 높진 않고 실패하면 산모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보존적 치료라는 말에 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는 황급히 내 손을 잡았다. 그럼 그 방법으로 하자. 내 아들을 잃을 순 없어. 유리는 건강하니까 견딜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이 엄마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 나는 살며시 손을 빼냈다. 마음속에서는 극도의 경멸감이 차올랐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말리진 않겠어요? 하지만 비뇨기과 의사와 직접 상의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할 거예요. 저는 그저 가족으로서 조언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민주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게 거듭 고마워하며 서둘러 의사를 찾아 달려갔다. 그는 오늘의 이 용감한 결정이 자신의 인생 최대 희망을 묻어버릴 마지막 삽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어리석은 물고기가 낚싯바늘과 줄까지 통째로 삼켜버린 셈이었다. 민주는 비뇨기과 의사들의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최유리의 보존적 치료를 고집하며 모든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
아마 의사들도 복잡하고 골치 아픈 케이스에 엮이기 싫었고 보호자가 책임지겠다고 하니 결국 그의 의견에 동의한 듯했다. 하지만 민주는 최유리를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아마 내가 개입할 것을 두려워했거나 단순히 내연녀를 더 은밀한 곳으로 옮기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최유리의 퇴원 수속을 밟고 그녀를 외곽의 꽤 큰 개인 병원으로 데려가 프로게스테론 주사 치료를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최유리의 상태는 민준의 기대와 달리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신장산통은 매일 그녀를 괴롭혔고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고집센 돌멩이는 움직일 기미가 없었고 신장의 수신증 하이드론프로시스는 날마다 악화되었다. 최유리는 요로 감염의 증상인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최유리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녀를 개인 병원에 데려가 주사를 맞췄다. 그리고 마침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어느 늦은 오후, 내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산부인과 응급 호출벨이 울렸다. 응급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지혜 선생님, 지금 극도로 위급한 상과 응급 환자가 막 도착했습니다. 환자 최유리, 임신 약 4개월, 폐혈증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로 입원했고 질출혈이 엄청납니다. 즉시 협진 및 긴급 수술 준비 부탁드립니다. 최유리라는 이름이 천둥처럼 울렸다. 나는 연극이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수술실, 혈액, 그리고 집중 치료 장비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신속하게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응급실로 직행했다. 그곳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최유리는 병상에 누워 잿빛 얼굴로 미약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의 몸 아래로는 피가 병상 시트를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민주는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옆에 서서 넋나간 사람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와 더듬거렸다. 지혜야. 제발 유리랑 아기 좀 살려줘.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병상으로 다가갔다. 최유리의 상태는 내 상상보다도 훨씬 심각했다. 요로에서 시작된 폐혈증이 전신으로 퍼져 혈액응고 장애를 일으켰고 결국 자궁출혈로 이어진 것이다. 태아의 심장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아이는 이미 죽었다. 이제 문제는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시간과 싸워야 하는 것이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 마취과 중환자실에 준비하라고 연락해. 초응급 상황이야. 나는 또렷하게 명령을 내리고 민준을 돌아보았다. 감정 없는 눈빛이었다. 환자 상태가 극도로 위중합니다. 예후가 매우 좋지 않아요. 보호자분께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할 겁니다. 말을 마친 나는 간호사들과 함께 이동식 침대를 밀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시끄러운 응급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뒤로 한 채. 그는 아마 자신의 무지와 고집이 두 모자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수술실의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공기는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술 대위. 최유리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생명은 수많은 기계와 얽히고 설킨 수액줄의 의지에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다. 자궁출혈은 통제 불능이었다. 유산 후 자궁이 수축하지 않아 피가 샘처럼 쏟아져 나왔다. 우리는 최고의 자궁 수축제를 모두 사용하고 가능한 모든 보존적 처치를 시도했지만 전부 소용없었다. 절망 속에서 1시간이 넘게 사투를 벌인 후 수술 집도회의자, 나의 존경하는 스승이신 교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셔야 했다. 그는 나와 동료들을 돌아보며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 환자는 심각한 혈액 응고 장애에 자궁 이완증이 완전해. 지금 당장 자궁을 절제해서 출혈을 막지 않으면 몇 분 안에 환자를 잃게 될 거야. 우리 모두는 침묵했다.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며 비극적이지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자궁 절제는 최유리가 영원히 엄마가 될 능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생명과 천직 사이에서 선택은 너무나 명확했다. 박지혜 선생. 교수님이 나를 불렀다. 나가서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하고 수술 동의서 받아오게.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갑을 벗고 수술실을 나섰다. 민주는 바깥 대기,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는 벌떡 일어나 핏발선 눈으로 희망을 담아 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됐어? 유리랑 아기 다 괜찮은 거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의학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차갑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이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최유리 씨의 생명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그녀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자궁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뿐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민준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그는 경악하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자궁 절제라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당신들 의사잖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못 박았다. 이건 전문의 협의회 전체의 결정입니다. 지금 즉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1초를 지체할 때마다 당신은 그녀를 죽음에 더 가까이 밀어넣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동의서와 펜을 내밀었다. 민주는 두 손을 벌벌 떨며 동의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는 이 여자에게서 아빠가 될 꿈을 공식적으로 끝장내는 것이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는 자기 손으로 그녀의 모성을 빼앗는 것이다. 여기에 서명하면 그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진 최유리와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그는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뿌리 깊은 이기심은 마침내 책임에 대한 공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더니 펜을 거칠게 낚아채 종이에 휘갈기듯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나는 동의서를 받아들고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수술실로 곧장 들어갔다. 그 후 수술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자궁이 제거되고 주된 출혈 부위가 사라졌다. 최유리는 잠시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목숨을 건졌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민준의 잔인함에 대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리고 민준. 그는 자기 손으로 자신의 미래를 끝장내는 판결문에 서명한 것이다.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시부모님의 비행기는 맑게 갠 오후에 착륙했다. 내 마음속에서 들끓는 폭풍과는 정반대의 날씨였다. 나는 직접 공항에 마중 나가기 위해 미리 업무를 조정해 두었다. 내가 가장 먼저 그분들을 보고 가장 먼저 비보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출국장에서 익숙한 시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자 나는 서둘러 달려갔다. 내 얼굴에는 이미 초췌하고 비통한 표정이 준비되어 있었고 눈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얘야,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무슨 일 있니? 시어머니는 반가움도 잠시, 즉시 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셨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젓다가 이내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어깨에 기댔다. 내 행동에 시부모님은 모두 당황하셨다. 그들은 나를 근처 의자로 부축하며 계속해서 물으셨다. 무슨 일이니? 어서 부모님한테 말해봐라. 민준이가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한 게냐? 말수가 적으신 시아버지께서도 조급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들어 두 분을 바라보며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 씨가?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철저하게 각색하고 연습한 이야기였다. 내가 우연히 민준의 외도를 발견한 과정, 그가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잘못을 내게 돌린 일, 그리고 그가 같은 회사 젊은 여직원을 임신시킨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든 것을 놓고 싶었지만 부모님과 가정을 생각해 묵묵히 참아왔는지, 심지어 그 여자를 돌봐주기까지 했다고. 제가 너그러우면 그 사람이 마음을 돌릴 줄 알았어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어머니. 나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처음에는 경악, 그리고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를 매우 중시했고 나를 극진히 아꼈다.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 몹쓸 놈, 천벌을 받을 놈. 그녀는 이를 갈며 소리쳤다.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 며느리를 이렇게 고생시켜?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두고 어디서 굴러먹던 여우 같은 년이랑 놀아나?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울지 마라. 엄마가 있잖니. 엄마가 네 억울함 다 풀어줄게. 그 여우년하고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말해봐라. 나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병원에. 있어요? 그 여자. 얼마 전에 유산해서 수술받았어요. 잘됐다. 인과응보다. 당장 참으라서 그 병원으로 가자. 어떤 년이 감히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그리고 그 천벌받을 내 아들놈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섰다. 기세가 등등했다.
나는 그녀의 분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점화되었음을 알았다. 그녀는 내 마지막 연극의 길을 터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눈물을 닦고 두 분을 차로 모셨다. 차는 진짜 폭풍이 곧 몰아칠 병원을 향해 질주했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후 면회 시간이었다. 산부인과 병동복도는 사람들로 붐볐다. 나는 시부모님을 이끌고 최유리가 수술 후 회복 중인 병실로 직행했다. 민주는 그 안에서 그녀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있었다. 이민준. 시어머니의 강철 같은 목소리에 민주는 화들짝 놀랐다. 손에 들고 있던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가 돌아섰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부모님과 나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어떻게 여기에? 그가 더듬거렸다. 시어머니는 대꾸도 없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곧장 침대 곁으로 가 최유리를 쏘아보다가 다시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짝! 불꽃 같은 따귀가 민준의 뺨에 날아들었다. 병실 전체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불효자식아,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여기 있냐고 물어? 네가 저지른 꼴을 좀 봐라.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침대 위에서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있는 최유리에게 돌아섰다. 또 한 번의 따귀가 날아갔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향한 것이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여우 같은 년. 감히 남의 남편을 꼬드겨서 가정을 파탄내?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는 황급히 어머니를 말리며 애원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여긴 병원이잖아요. 차근차근 얘기해요. 갑자기 뺨을 맞은 최유리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처럼 소리쳤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제 아이를 죽였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자궁을 드러내야 했다고요. 어머님, 저 여자가 이 병원 의사예요. 모든 걸 꾸민 거라고요. 최유리의 외침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민준과 시부모님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돌아보았다. 바로 이거다. 내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가 그들 모두와 마주섰다.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내가 당신을 해쳤다고요? 나는 최유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이 잃은 그 아이, 진짜 아빠가 누군지? 내 질문은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최유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으르렁거렸다. 지혜야,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내 아이가 아니면 누구 알겠어? 당신 아이라고요? 나는 비웃었다.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미소였다. 확신해요? 당신이 아이를 가질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냐고요? 이민준 씨? 말을 마친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검사 결과지였다. 내 가짜 진단서가 아닌 진짜 정액 검사 결과지였다. 나는 민준이 벗어둔 속옷에서 몰래 검체를 채취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검사를 의뢰했었다. 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종이를 펼쳐 보였다. 내 목소리는 복도의 소음을 압도할 만큼 크고 또렷했다. 모두 똑똑히 보시죠. 이것은 이민준 씨의 검사 결과입니다. 결론, 무정자증. 정액 내에 정자가 존재하지 않음. 쉽게 말해 그는 불임입니다. 내 선언 후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무정자증이라는 네 글자는 민준의 머리 위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 같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그였다. 그는 달려들어 내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다. 그의 눈은 결론 부분에 고정되었고 두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다. 거짓말. 이건 가짜야.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위조한 거야. 민주는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시뻘개져 고함을 질렀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동의를 구하려 했었다. 어머니 믿지 마세요. 저 여자가 질투심에 저러는 거예요. 원래 못 낳는 건 저 여자라고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녀는 민준이 거의 구겨버린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침침한 노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다. 읽을수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최유리를 향했던 분노는 이제 극심한 공포와 혼란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여전히 무서울 정도로 평온하게 서 있었다. 찢어도 소용없어요.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고 이메일에 파일로도 저장해뒀으니까. 못 믿겠으면 바로 아래층에 남성의학과가 있어요. 지금 당장 내려가서 다시 검사받고 내가 거짓말했다는 걸 증명해봐요. 내 침착함은 민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래, 검사 받으러 간다. 내 거짓말쟁이 면상을 똑똑히 보게 해주지. 민준이 달려나가자마자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간호사나 의사가 아니었다. 값비싼 명품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왁스를 잔뜩 바른 오만해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나는 그를 알아봤다. 지훈이 조사했던 그 재벌 2세 최유리의 전남편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던 최유리는 그 남자를 보고는 핏기 없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더듬거렸다. 서진 씨, 어떻게 여기까지? 한서진이라는 남자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입꼬리를 비틀어 웃으며 비꼬는 투로 박수를 쳤다. 이야, 다 모이셨네. 무슨 막장 드라마라도 찍고 계시나? 그는 시부모님부터 나까지 훑어보더니 최유리의 납작한 배에 시선을 고정했다. 듣자 하니 내 뱃속에 있던 골칫덩어리 없어졌다며? 잘 됐네. 내 걱정거리 하나 덜었어. 그리고 그는 시부모님을 향해 연극처럼 과장되게 고개를 숙였다. 두 분 어르신께는 죄송합니다만 제 소개를 좀 해야겠습니다. 방금 사라진 그 태아의 진짜 아비가 바로 저거든요. 또 하나의 폭탄이 병실 한가운데 터졌다.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침대 난간을 겨우 붙잡고 서 있었다. 한서진은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두 분 아드님은 그냥 이 여자가 친 덫에 걸린 멍청이일 뿐입니다. 이 여자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이고 거액을 뜯어내려 했죠. 그런데 더 고단수였네요. 아드님처럼 집 사주고 돈 대주는 호구까지 완벽하게 구해놓고 그래도 그분께 감사해야겠네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분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준 덕분에 제가 아주 깨끗하게 뒤처리를 했으니까요. 제 쓰레기를 대신 치워준 셈이죠. 바로 그때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다. 아마 중간에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똑똑히 들을 수 있는 타이밍에 병실로 들어섰다. 그 말은 그의 남성성에 비수를 꽂았다. 불임,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며 소금, 돈 잃음, 온 세상의 비웃음거리. 모든 잔인한 진실이 한꺼번에 덮쳐와 민준의 이성을 짓뭉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다.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관계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대를 향해 돌진했다. 누군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최유리의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 사기꾼 같은 년, 감히 날 속여? 죽여버리겠어. 그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절규를 토해냈다. 병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최유리의 비명, 시아버지의 만류, 한서진의 욕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가 기절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마지막 연극의 막이 내렸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즉시 호출되어 상황을 수습했다. 민주는 건장한 두 남자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끊임없이 욕설을 퍼부었다. 최유리는 헝클어진 머리로 얼굴이 퉁퉁 부은 채 침대 위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간호사들에게 부축되어 옆방으로 옮겨졌다. 혼돈의 현장에는 나와 시아버지, 그리고 한서진만이 남았다. 시아버지는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된 후 나는 최유리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나를 보자 증오와 공포에 찬 눈으로 몸을 움츠렸다. 나는 몸을 숙여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도록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때요? 이제 그놈의 진짜 얼굴이 보여요? 그가 당신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대를 이을 도구로 당신 뱃속의 아이만 사랑했을까? 아이가 없어지니 가차없이 당신을 때리잖아. 당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놈이야. 내 말은 최유리의 고통과 분노를 깊이 파고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렇다. 민주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고 위험한 치료법을 맹목적으로 선택했으며 이제는 그녀를 잔인하게 폭행했다. 최유리의 모든 증오는 이제 민준을 향했다. 그녀의 눈에 광기가 번뜩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힘으로 그녀는 탁자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미친 듯이 무언가를 눌렀다. 몇 초 후, 그녀와 민준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그들이 다니던 회사의 전체 단체 채팅방에 전송되었다. 그것은 자폭행위였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마지막 복수였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다. 회사 전체를 뒤흔든 성스캔들이 터졌다. 회사 경영진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다음 날 바로 민준과 최유리를 해고했다. 민준이 수년간 쌓아온 경력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다. 나 역시 지체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변호사인 지훈과 함께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외도 동영상, 민준이 공동 계좌에서 최유리에게 송금한 수억 원의 거래 내역, 위조 이혼 서류, 그리고 시부모님의 증언까지 모든 증거는 반박 불가능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원은 민준이 심각한 외도 행위를 저질렀고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을 남용하고 빼돌렸다고 판결했다. 두 채의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과 은행에 남은 돈은 모두 내 소유로 결정되었다. 민준은 법원을 나오며 두 손이 빈털터리가 되었다. 집도 직업도 돈 한 푼도 없이 최유리의 운명도 나을 것이 없었다. 아이, 모성, 직업, 그리고 의지하려던 남자까지 모든 것을 잃은 후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다. 극심한 충격과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그녀는 발작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울다가 웃고 횡설수설했다. 결국 가족들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했다. 두 명의 아기는 마침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다. 재판이 끝나자 몇 달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한때 내 꿈이었지만 민준과 최유리의 더러운 보금자리가 되었던 고급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집은 금세 팔렸다. 나는 그 돈의 일부는 친정 부모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몇몇 안전한 곳에 투자했다. 내 삶은 서서히 제 궤도를 찾았다. 병원에서는 최유리의 복잡한 케이스를 전문적이고 침착하게 처리한 덕분에 경영진과 동료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다. 몇 주 후 과장님께서 정년 퇴임하셨고 나는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그 자리에 임명되었다. 35세의 나이에 나는 병원에서 가장 젊은 여성 과장 중 한 명이 되었다. 그것은 나의 모든 노력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었다. 모든 것이 거의 잠잠해진 몇 달 후 어느 날 퇴근길에 병원 정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민준이었다. 그는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초췌하고 비참해 보였다. 깡마르고 까맣게 타고 옷차림은 남루했다. 나를 보자 그는 황급히 달려왔다. 그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의 놀란 시선 앞에서 그는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혜야, 제발 날 용서해줘. 그는 내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애원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쓰레기고 멍청이야. 당신을 잃고 나서야 당신만큼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 한 번만 줘. 당신한테 갚기 위해 뭐든지 할게. 나는 내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내 모든 청춘을 바쳐 가정을 꾸렸던 남자. 하지만 이제 내 마음에는 어떤 파문도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오직 텅 빈 공허함과 차가움만이 존재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부드럽게 내 발을 빼냈다. 그리고 그의 눈물 젖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 분명하게 한 단어를 내뱉었다. 꺼져. 말을 마친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무시한 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려 걸어갔다. 새로 산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출발했다. 해안 도로를 따라 차를 몰며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내렸다. 여름 하늘은 맑고 햇살은 눈부셨다. 나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가방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혼 후 혹시나 해서 받아두었던 성병 검사 결과지였다. 모든 수치는 음성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진정으로 평온한 미소였다. 나는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해방되었다. 나는 종이를 구겨 바닷바람에 날려보냈다. 눈앞에 펼쳐진 탁 트인 길을 바라보며 자유롭고 강인한 새로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다.